사람이 죽으면 잠시 들렀다 가는 곳, 상여집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관아가 그 집을 한 과부에게 넘깁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상여집은 사람이 살 집이 아니다. 들어간 사람 다 탈난다. 하지만 과부는 7살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지요.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상여가 안 보인다. 그날 밤 아이 하나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어미, 이 집은 그런 집이 아니야. 그 뒤로 사람들은 이 집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말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젊은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7살 난 아들 하나만을 데리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지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째. 과부는 품팔이와 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아에서 사령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상여집,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상여를 보관하는 집을 과부에게 맡기라는 명이었지요. 상여집은 평소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마을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만 문을 열고 상여를 꺼내 쓰는 곳이었지요. 어찌하여 저 같은 여인에게 그런 집을 맡기십니까? 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령은 차갑게 대꾸했지요. 관아의 명이다. 내게 거처할 집이 없지 않느냐. 상여집이라도 들어가 살아라. 대신 상여를 관리하고 장례가 있을 때 집을 내어주면 된다. 사실 과부는 셋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내쫓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과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거처를 잃으면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내몰릴 판이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과부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7살 아들 석이는 어미의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지요. 아이는 아직 상여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과부는 아들의 손을 이끌고 마을 어귀 상여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한쪽 구석에는 검은 칠을 한 커다란 상여가 덮개를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상여를 보고 본능적으로 어미 뒤로 숨었습니다. 어미, 무서워요. 괜찮다, 석아. 우리가 여기 살면서 잘 지키면 되는 게야. 과부는 아들을 다독이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과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죽은 사람을 씻던 상여가 있는 집에서 산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던 겁니다. 이렇게 과부와 아들의 상여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과부가 상여집에 들어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이 마을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장례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많은 마을이었고 겨울이면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덜어 계셨지요. 그런데 과부가 상여집에 들어간 뒤로는 단 한 번도 상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기이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들어 누워 계시던 김씨성을 가진 노인이 갑자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셨던 겁니다. 이미 자식들이 수의를 준비하고
상여를 예약하려던 참이었는데 말이지요. 노인은 죽 한 그릇을 드시더니 마당에 나와 앉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졌네. 자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숨이 끊어질 듯 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집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요. 중병을 앓던 며느리가 어느샌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상복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였는데 며느리는 어느 날 아침 벌떡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상여 집에 들어간 뒤로 이상해졌어. 상여가 나가지 않으니 기분이 묘하지 않나? 죽을 사람도 안 죽는다는 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자연의 순리인데 그 순리가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까지 했지요. 상여집은 죽음을 다루는 곳인데 그곳에 산 사람이 들어가 살면 음양이 뒤바뀌는 법이야. 저 과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소문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과부는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매일 아침 상여집 마당을 쓸고 상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7살 서기는 어미와 함께 상여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미, 사람들이 우릴 이상하게 본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걸 두려워하는 게야, 서가. 우린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단다. 하지만 과부의 마음속에도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마을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일 뿐일까요? 그날 밤 과부는 상여 앞에 앉아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칠이 벗겨진 곳도 있고 낡은 천이 덮여 있는 상여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여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나무의 온기 같은 게 느껴졌지요. 이 집에는 뭔가 있는 게 분명해. 과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을에서는 상여가 나가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장에 나간 과부를 보고 돌아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서기가 상여집 마당에서 놀다가 어미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미, 나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무슨 소리냐, 서가? 아이는 어미를 상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여 옆 벽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어미, 저기 봐요. 저 빛이 들어오는 시간마다 마을 어디선가 기운이 나아지는 사람이 생겨요. 서가, 그게 무슨... 과부는 아이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미, 여긴 죽은 사람이 쉬는 집이 아니에요. 아이는 상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직 살고 싶은 사람들이 머무는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말이냐? 꿈에서 본 할아버지요. 하얀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해줬어요. 이 집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살 힘을 모으는 곳이라고요. 과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꾼 게 아닐까 걱정되었지요. 하지만 서기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어미는 못 느끼세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어미 기침도 멈췄잖아요. 그 말을 듣고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겨울만 되면 기침으로 고생했던 자신이 올해는 단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과부는 그제야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보았지요. 그러고 보니 과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서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가,
내가 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니? 자세히 말해보거라.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 집 주인은 죽을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아이의 말은 과부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이 집을 죽음의 공간으로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보였던 겁니다. 그날 밤 과부는 잠들지 못하고 상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상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정말 그런 곳이라면 과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부는 상여집을 구석구석 청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서기도 어미를 거들며 먼지를 털어냈지요. 상여 밑을 들여다보던 과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 널빤지 하나가 다른 것들과 색이 달랐던 겁니다. 과부는 조심스럽게 그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지? 널빤지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배로 싼 꾸러미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꾸러미를 꺼냈지요. 안에는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한 말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꾸러미에는 말린 약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삼, 당귀, 감초 모두 귀한 약재들이었지요. 과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상여 밑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마지막 꾸러미를 열자 낡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과부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경술련 동지딸, 김시댁 막내 아들 아름, 감초 성냥 전함, 신해년 정월, 박시집 며느리 산후병, 쌀다떼, 인삼 한 뿌리 두고 옴, 임자년 6월, 최씨 할멈 다리 부러짐, 약재 한복 문틈에 끼워둠. 기록은 수십 장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과부는 손을 떨며 그 글들을 읽어 내려갔지요.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몰래 약과 곡식을 나눠준 기록이었습니다. 이 집을 맡았던 전임 상여지기가 남긴 거구나. 과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상여집은 죽음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는 이곳에서 은밀히 선행을 베풀고 있었지요.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여집이란 죽은 자를 보내는 곳이지만 진정한 상여지기는 산자가 죽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이다. 이 집을 맡는 이여 부디 이 뜻을 이어주시오.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지요. 왜 관아가 이 집을 없애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는지 말입니다. 서기가 어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미, 우리도 이거 해야 해요? 과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서가.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다. 그날 저녁 과부는 기록 꾸러미를 품에 안고 마을 이장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70이 넘은 노인으로 이 마을의 모든 일을 꿰고 계신 분이었지요. 이장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는 기록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것을 찾았구려. 이장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왜 상여집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이장은 방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30년 전 일이네. 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어. 관아에서는 쌀 한 톨 내주지 않았고 양반댁들은 곡간을 굳게 잠갔지. 이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상여지기로 있던 사람이 조씨 성을 가진 양반이었네.
몰락한 양반이긴 했지만 학식이 있는 분이었지. 그 양반이 밤마다 부잣집 곳간에서 곡식을 훔쳐다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네. 훔친 겁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관아에서는 모르는 척했지. 아니, 일부러 모른 척한 게야. 과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관아에서도 곤란해지거든.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삿도 목이 달아나는 법이지. 그래서 조씨 양반이 하는 일을 묵인한 거야. 대신 상여집이라는 공간을 내준 거지. 이장은 기록 뭉치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상여집, 실제로는 백성을 살리는 비밀 공간이었던 게야. 조씨 양반이 돌아가신 뒤로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었네. 그래서 상여집이 그냥 비어 있었지. 그럼 저를 이곳에 들인 것도 관아에서는 그냥 비어 있는 집에 과부를 쳐넣은 것뿐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네. 이 집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는 걸 말이야. 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기운이란 게 정말 있습니까? 이장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자네가 들어온 뒤로 마을에 죽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게 우연이겠나? 조씨 양반이 이 집에 남긴 건 곡식과 약재만이 아니었네.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집에 스며들어 있는 게야. 과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자신이 맡게 된 이 집의 무게가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이장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게. 다만 조심하게나. 관아에서 눈치채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과부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마침내 마을에 첫 장례가 치러질 날이 왔습니다. 마을 구석에 사는 독거노인 하나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상여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장례를 치를 족갑벌 되는 사람이 상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상여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서기는 어미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상여를 매러 온 사람들이 상여 집 앞에 모였습니다. 과부는 상여에 씌운 천을 벗기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가 갑자기 상여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돼요. 서가, 비켜라. 상여를 내가야 한다. 과부가 다급히 말했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미, 이 상여 보내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서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 아직 숨 쉬어요.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던 조카는 화를 냈지요. 이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를. 어젯밤에 숨이 끊어진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하지만 서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 손이 아직 따뜻해요. 과부는 아들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과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하지만 서기의 눈빛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지요. 어미, 제발 가서 확인만 해보세요. 할아버지 가슴에 손을 대보시면 알 수 있어요. 과부는 망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요.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그 떨림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봅시다. 과부는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지요. 조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일행은 노인이 누워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의를 입힌 노인은 방 한가운데 누워 계셨지요. 과부는 천천히 다가가 노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후 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맥이 뛰고 있어요.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술렁였습니다. 조카가 다급히 달려와 노인의 손목을 짚어보았지요. 정말이었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큰일이다. 거의 묻을 뻔했구나. 조카는 창백한 얼굴로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물. 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조카는 급히 물을 떠다가 노인의 입에 조금씩 넣어드렸습니다. 장례는 중단되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은 상여집으로 돌아가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상여집에 산 뒤로 뭔가 보이는 게 분명해. 과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서기는 어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미, 상여는 정말 보낼 사람만 보내야 해요. 과부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마을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여집을 더욱 기피하기 시작했지요. 저 집에 가면 죽을 사람도 안 죽는다더라. 과부의 아들이 귀신을 보는 눈을 가졌대. 상여집에 사는 건 원래 금기인데 저렇게 살다 보니 음기가 몸에 밴 거야. 장에서 과부를 마주치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돌아섰습니다. 채소를 팔러 온 아낙네들도 과부가 지나가면 수군거렸지요. 더 심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저 과부가 죽은 사람 혼을 붙잡아 두는 술법을 쓴다더라. 상여에 무슨 부적을 붙여놨대. 그래서 사람이 안 죽는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지만 두려움은 이성보다 빨리 퍼지는 법입니다. 과부는 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눈물을 삼켜야 했지요. 서기도 또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같이 놀던 아이들이 서기를 보면 도망갔고 어떤 아이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귀신 보는 아이, 상여집 귀신. 서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미에게 물었지요. 어미, 제가 잘못한 건가요? 할아버지를 살린 게 나쁜 일이었나요? 과부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아니다, 서가.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하지만 과부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죽음을 막는다는 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에 횃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이 몇몇이 상여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과부, 나와라. 저 집을 불태워버려야 해. 과부는 떨리는 팔로 서기를 끌어안고 방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지요. 그때 이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라. 술 깨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장님, 저 과부 때문에 마을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상한 게 뭐가 있나? 사람이 덜 죽는 게 나쁜 일인가? 순리란 게 뭔지 아느냐? 살 수 있는데 죽는 게 순리냐? 살리려고 애쓰는 게 순리냐? 이장은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 일로 다시는 소란 피우지 마라. 상여집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과부와 서기는 완전히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부는 마당에 나와 상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여를 지키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지요. 어미, 서기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과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야지 서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니?
하지만 과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여전히 마을에서는 큰 상이 나지 않았지요. 병든 이들이 차도를 보였고 위독하던 이들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죽음이 없는 마을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그 부자연스러움이 공포로 변했던 겁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전 한 명이 함께였지요. 과부 들어라. 아전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 상여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여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상여가 나가야 할 때 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과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어찌 보냅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판단을 하느냐? 아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아의 명이다. 상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하라. 만약 거부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아전과 사령이 돌아간 뒤 과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가 어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어미, 우리 어떡해요? 과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을 잃을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조씨 양반이 남긴 뜻을 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과부는 가슴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관아는 이 상여로 사람을 보내라고 강요한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말이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 서기가 굶주릴까 두렵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지켜내는 것보다 옳은 것을 위해 버리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 아닐까? 이 상여의 참뜻이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 새벽녘 과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가, 일어나거라. 잠에서 깬 서기를 데리고 과부는 상여 앞에 섰습니다. 어미, 무엇을 하시려고요? 과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 한다. 과부는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여 주위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지요. 서기는 깜짝 놀라 어미를 붙들었습니다. 어미, 상여를 태우시려고요? 그래야 한다, 서가. 안 돼요. 이 상여는 사람을 살리는 상여라고요.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란다. 이 상여는 사람을 죽음으로 보내는 도구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만 쓰려고 해. 그럼 이 상여의 참뜻이 더럽혀지는 거야. 하지만 관아에서는 이 상여로 죽을 사람을 보내라고 강요할 거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말이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 과부는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서가, 물러서거라. 어미, 이건 어미가 해야 할 일이다. 과부는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곧 상여를 감쌌습니다. 검은 칠이 벗겨지고 낡은 나무가 타들어갔지요. 서기는 울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과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밤새 타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자 상여는 재만 남았지요. 과부는 그 재를 쓸어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오, 조씨 어른. 하지만 이게 상여를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불빛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지요. 상여가 타버렸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과부는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상여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 집으로 상여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상여가 사라진 뒤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례를 치를 도구가 없어진 것이지요. 관아에서는 새 상여를 들여오려 했지만 목수들이 꺼렸습니다. 상여를 태운 집에 다시 상여를 들이면 불길합니다. 결국 상여집은 비어있는 헛간이 되었습니다. 과부와 서기는 여전히 그곳에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여지기가 아니었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여가 없어진 뒤에도 마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 변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시댁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정 같으면 상여를 준비했을 텐데 이제는 상여가 없었지요. 그러자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돌봐드리자.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면 살려내야지. 사람들은 돌아가며 노인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구하고 죽을 끓이고 밤을 새워 지켰지요. 그렇게 보름을 버티자 노인은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자 마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여가 없으니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해.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려야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삶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상여가 사라진 뒤 마을에 찾아온 진짜 변화였지요. 과부가 사는 헛간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과부네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저 집에 앉아 있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사람들은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은 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이야기였지요. 병에서 회복한 이의 기쁨, 아이가 태어난 집안의 축하, 풍년이 든 밭의 감사. 서기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어른들이 변하자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서기야, 같이 놀자. 아이들은 웃으며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기도 환하게 웃었지요. 어느 날 저녁 과부가 헛간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뜻밖에도 전에 상여집을 불태우겠다고 소리치던 젊은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당 어귀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요. 과부님,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 용서를 빌러왔습니다. 그날 밤 제가 술에 취해 과한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이 나셨을 때 과부님과 서기가 밤새 간호해 주신 걸 알았습니다. 과부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시게.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한 짓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과부님이 하신 일이 옳았습니다. 상여를 태우신 게 옳았어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살피게 됐습니다. 저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사람, 두 사람씩 과부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장에서 고개를 돌렸던 아낙네, 서기에게 돌을 던졌던 아이의 부모, 소문을 퍼뜨렸던 노인들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과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과부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아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아전은 한참을 과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벌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사또께서 내 소식을 들으셨다. 아전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마을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더구나. 상여가 없어진 뒤로 오히려 마을이 평안해졌다고 말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다더구나. 사또께서 말씀하시길 상여 하나 없어진 것보다 백성들이 서로 돌보는 마을이 더 가치 있다고 하셨다. 아전은 주머니를 과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사또께서 내리신 포상이다. 내가 한 일은 벌을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할 일이었다. 그러니 내 죄는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돈으로 마을 사람들을 더 잘 보살피거라. 과부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정말 입니까? 그리고 이 집을 잘 지켜라. 백성들이 모이는 곳으로 말이다. 아전이 돌아간 뒤 과부는 서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가, 우리가 해냈구나. 어미, 이제 사람들이 우릴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우린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인정받았단다. 그날 저녁 헛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떡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막걸리를 들고 왔지요. 사람들은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여를 태운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죽음을 보내는 집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집이 된 것이라고. 마을에는 여전히 상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살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로부터 8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15살이 되었지요. 어미의 곁을 지키며 자란 아이는 이제 씩씩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헛간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쉼터였고 과부는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기는 어미와 함께 마루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어미, 제가 어렸을 때 일 기억하세요? 무슨 일 말이냐? 상여를 태우던 날이요. 과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찌 있겠니? 그날 어미는 정말 많이 울었지. 서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미, 저 그때는 몰랐어요. 왜 상여를 태워야 했는지. 지금은 아느냐? 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서기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여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었어요. 상여는 사람을 포기할 때 지는 거였어요. 과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서가. 내 말이 맞다. 관아에서 저희더러 상여를 정상적으로 쓰라고 했을 때 그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포기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상여를 태우신 거죠? 과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서기는 어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미, 저도 이제 알아요. 진짜 상여가 뭔지. 진짜 상여? 네. 진짜 상여는 나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보내려는 마음 살릴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마음, 그게 진짜 상여예요. 어미는 그 마음을 태워버린 거죠. 과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라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서가, 어미, 저 한양으로 가려고 합니다. 과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 무슨 말이냐? 이장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한양에 있는 해민서에서 의원 수업을 받을 수 있대요. 저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와 어미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요. 과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요.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라 제 길을 찾았다는 기쁨과 곧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과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자라줘서
어미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미는 괜찮을 게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미 편이 아니냐. 서기도 어미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지요. 며칠 뒤 서기는 보따리를 꾸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지요. 과부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한양에서 의원 수업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청년은 헛간 옆에 작은 약방을 차렸지요. 간판에는 활인당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여지기의 아들이 이제는 마을 의원이라니.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서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미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상여를 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과부는 이제 나이가 들어 흰 머리가 성성했지만 여전히 헛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서기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자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과부는 서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 훌륭하게 자라줬구나. 어미가 보여주셔서 배울 수 있었어요. 서기는 활인당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미 활인당. 정말 좋은 이름이지요? 그래.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니까. 과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킨 건 상여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무로 만든 상여도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가 지킨 건 사람을 쉽게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끝까지 살려내겠다는 그 마음 말이지요. 서가, 내 어미. 우리가 태운 건 상여가 아니었어. 포기하는 마음을 태운 거였단다. 서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는 진짜 상여가 없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여는 사라졌지만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은 남았습니다. 그 마음이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은 서기에게로 이어져 활인당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에 뿌리 내렸지요. 이것이 진짜 상여를 태운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보내는 도구는 사라졌지만 삶을 지키는 마음은 영원히 남은 곳 말이지요. 그곳에서 과부와 아들은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과부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지요. 해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옛 상여집 자리에 벚꽃나무 아래 모여 이야기합니다. 그 어른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이 어찌 되었을까? 상여를 태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 태워주신 거야. 그리고 활인당 서기는 오늘도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미가 그랬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말이지요. 진짜 상여는 사라졌지만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만은 이 마을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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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